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영유아 발달의 이론 중에서 정신분석 이론 두 번째 에릭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은 인간을 이해하는 새로운 그러한 과정을 제시했지만 발달을 성적 에너지에만 집중해서 설명하는 것은 인간 발달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게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그런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의 딸인 안나 프로이트를 비롯해서 그의 제자인 융, 그리고 에릭슨, 에릭 번 등의 정신분석학자들은 프로이트의 이론의 한계를 수정해서 사회적인 관계를 새롭게 고려하는 심리사회적인 이론을 발달시켰습니다. 특히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은 모든 유기체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성공적으로 발달하면서 이 목적을 완수해 나간다고 보는 후성설에 기반을 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학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의 심리성적 발달 이론이 청소년기까지 설명하고 성인기 이후에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것에 비해서 에릭슨은 청소년기 이후에 성인기를 초기 성인기, 중년기, 노년기로 나누어서 전생애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은 초기 아동기의 부모와의 경험, 그리고 가장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봤지만 에릭슨의 이론에서는 그보다 넓은 사회적 경험들, 가족 이외의 사람과 맺는 인간관계의 경험들도 자아 발달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했던 그런 점이 두 개의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프로이트는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가족의 환경이 제일 중요하다, 가족과의 사회적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으면 에릭슨은 가족 외의 모든 사회와의 관계, 사회 구성원과의 관계를 일컬어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다른 부분을 보입니다. 그래서 에릭슨에 따르면 우리가 인간은 8개의 발달 단계를 거쳐서 성장을 하는데요. 모든 사람들은 유전적 기질을 바탕으로 사회적인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각각의 단계를 거칩니다. 그래서 각 단계에서 완수해야 될 과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건강한 성인으로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정서적이거나 사회적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릭슨의 발달 이론을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모 이외에도 또래 관계, 어떤 스승, 어떤 공동체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발달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유아기에 해당되는 시기에는 신뢰감과 불신감이 형성되는 영아기, 자율성과 수치심이 형성되는 유아 초기, 주도성과 죄책감이 형성되는 유아 후기가 있습니다. 각 시기 영유아가 긍정적인 정서를 형성할 수 있도록 상호작용하고 관계 맺는 것이 유아교육의 중요한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시기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개의 발달 단계를 거쳐 성장을 한다고 했죠. 1단계는 신뢰감 대 불신감입니다. 출생에서 1세까지를 말하고요. 신뢰감과 불신감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영아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환경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영아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상과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불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불신감도 생존에 중요하고 필요한 정서이지만 신뢰감이 기본 정서로 자리 잡아야지 건강하고 긍정적인 정서적 발달을 이루게 됩니다. 2단계는 우리가 1에서 3세입니다. 자율성과 수치심이 형성되는 시기고요. 영아가 걷기 시작하면서 주변과 세상에 대한 자율 통제가 가능해지며 자율성이 이때부터 발달합니다. 영유아의 자율적 행동은 위험이나 안전에 이렇게 거부되기도 하죠. 위험하니까 아이의 행동을 막거나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때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수치감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때도 아동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존중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수치심도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하고 필요한 정서이나 자율성이 기본 정서로 자리 잡아야 건강한 사회 정서적 발달을 이루게 됩니다. 3단계는 주도성 대 죄책감입니다. 3에서 6세가 되겠고요. 주도성과 죄책감이 형성되는 시기이고 앞에서 이제 형성한 신뢰하고 자율성의 정서를 기반으로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믿음이 강해지며 주도성이 형성됩니다. 주도성과 죄책감은 주변 관계 안에서 형성되는 사회적 정서이므로 유아의 선택이나 행동에 대한 거부는 이제 혼자만의 수치가 아닌 소속된 관계에 대한 죄책감으로 확장됩니다. 죄책감도 이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정서이지만 주도성이 기본 정서로 자리 잡아야 건강한 사회 정서적 발달을 이루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근면성 대 열등감입니다. 학령기고요. 근면성과 열등감을 형성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행동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몰입하는 것을 통해서 근면성이 형성됩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약한 경우 행위의 이제 가치에 대해서 판단 기준이 자기 내부가 아닌 다른 사람과 같은 외부에 의해서 결정이 되며 외부 기준을 따라가지 못하면 열등감이 형성됩니다. 근면성이 기본 정서로 자리 잡아야지 건강한 사회적 정서적 발달을 이루겠죠. 네, 이제 5단계입니다. 5단계는 정체성 대 역할 혼미입니다. 청소년기 시기를 들 수 있고요. 정체성과 역할 혼미를 경험하는 시기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에 대해서 질문하고 성찰적으로 사유하며 자신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합니다.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 혹은 자신에 대해서 자율성이나 주도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 외부의 판단에 의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재정의하는 역할 혼미를 겪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춘기 때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역할 혼미는 정체성 형성의 한 과정이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주도적 정의를 할 수 있을 때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며 건강한 사회 정서 발달을 이루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6단계의 성인기입니다. 친밀감 대 고립감입니다. 친밀감과 고립감을 경험하는 시기가 되겠고요.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서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료, 연인 관계를 통해서 친밀감을 경험합니다. 자신에 대한 이해가 아닌 결핍된 정서를 재경험하거나 보완하는 대상으로서 동료나 연인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에는 고립감을 경험합니다. 친밀감이 기본 정서로 자리 잡아야 건강한 사회 정서적 발달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7단계는 생산성 대 정체감입니다. 중년기가 되겠고요. 생산성과 정체감을 경험하는 시기입니다. 자기 자신 이외의 주변과 사회에 공헌하며 선한 의지와 영향을 지속적으로 생산해내는 생산성을 경험하고 생산성은 후속 세대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사회적 토대로 순환됩니다. 자기 것, 자기 가족, 자기에게 몰입하는 경험은 이기적인 목적으로 이어지고 정체감을 형성합니다. 생산성이 기본 정서로 자리 잡아야 건강한 사회 정서적 발달을 이제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네, 8단계입니다. 자아 통합감 대 절망감입니다. 네. 자신에 대한 통합감과 절망감을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신이 살아왔던 전 생애를 돌아보며 긍정적인 삶뿐 아니라 어려웠던 삶도 자신의 삶의 일부임을 인정하며 통합감을 경험합니다. 자신의 삶에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절망감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자아 통합도 기본 정서로 자리 잡아야 건강한 사회 정서적 발달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영유아 발달 이론 중에서 이제 우리가 정신분석 이론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 8단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유아 교육을 접하면서 교육학에서 이제 많이 대두되는 정신분석 이론 중에서 프로이트의 이제 정신분석 이론
그리고 에릭슨의 정신분석 이론,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에 대해서는 꼭 인지를 하고 넘어가신다면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접하는 교과에 대해서 조금 더 그 기초가 어디인지 그 이제 이론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행동주의 이론입니다. 행동주의 이론은 저희가 많이 잘 생각하고 하면 이제 종을 울리면 내 침을 흘리고 이런 것들, 우리가 강아지가 그렇게 파블로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시지요? 네, 그래서 행동주의 이론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주의 이론은 정신분석의 이론에 대해서 반론을 펴면서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과학은 눈에 보이는 것 혹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존재가 측정 가능하거나 관찰 가능한 형태여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행동주의학 이제 학자들의 기본적인 전제였습니다. 정신분석학에서 언급하는 무의식, 의식, 초자아, 원초아 등의 개념은 관찰 불가능한 추상적인 형태의 개념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는 과학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네, 그래서 행동주의 이론은 인간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환경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의식과 무의식도 중요하지만 환경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행동은 조건 형성과 학습의 결과라고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측정 불가능한 것, 그래서 존재를 관찰할 수 없는 인간의 내면에 주목하기보다는 직접 관찰 가능한 자극과 반응의 결과로 나타나는 행동을 통해서 인간 발달을 조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입니다. 이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이라는 것은 이제 생리학자였던 파블로프가 음식이 아닌 음식을 줄 때마다 이제 울리던 종소리에 침을 흘리는 개의 반응을 관찰한 것을 계기로 이제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은 A라는 자극에 의해서 일어나는 반응을 이제 A가 아닌 B라는 자극을 통해서도 A 반응을 일으키게 할 수 있다는 이제 설명을 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음식이라는 자극이 있었을 때 일어나는 개가 침을 흘리는 이제 반응을 음식을 줄 때마다 이제 종소리만으로도 음식 없이 이제 종소리만으로도 개가 침을 흘렸다는 거죠. 원래 강아지가 이제 개나 강아지가 음식을 먹을 때 침을 흘렸는데 이제 음식을 줄 때마다 종을 치고 음식을 줬더니 종만 치기만 해도 이제 첫 번째 반응 A, 침을 흘리는 반응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음식을 주면 개는 무조건 침을 흘린다. 이것은 생리적인 반응이므로 음식은 무조건 자극, 침은 무조건적 반응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개는 종소리에 반응해서 침을 흘리지는 않는다. 기대하는 반응도 유도하지 못하는 자극은 중성 자극이라고 부르므로 침을 흘릴 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종소리는 중성 자극이다. 그러나 음식을 줄 때마다 종소리를 울렸고 이것을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했다면 어느 날 음식 없이 종소리만 울려도 개는 침을 흘리게 됩니다. 이것은 음식이라는 무조건적 자극에 이제 종소리가 조건화돼서 나타난 조건 반응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종소리는 조건 자극, 종소리만 울려도 침을 흘리게 되는 반응은 조건 반응입니다. 그래서 파블로프는 종소리가 아닌 불빛으로 또 그런 실험에서도 이제 똑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어두운 방에 이제 개를 묶어두고 30초가 지나서 빛을 주었더니 개는 침을 분비했습니다. 이후 불이 켜질 때마다 음식을 주는 과정을 몇 차례 반복했더니 불만 켜져도 침을 분비했습니다. 그래서 종소리와 마찬가지로 불빛이 조건 자극이 되어서 침 분비라는 조건 반응을 이루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건 형성 이전에는 이제 먹이는 무조건적 자극이었고 침은 무조건적 반응이었지만 종소리가 중성 자극이 되었을 때 무반응이었지만 이제 조건 형성 과정에서 종소리는 중성 자극, 먹이는 무조건적 자극, 침은 무조건적 반응이었지만 위 과정을 반복했을 때는
조건 형성 이후에는 종소리는 조건 자극, 침은 조건 반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블로프 개 실험에서 이제 고전적 조건 형성 실험이 이제 우리가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인지할 수 있음을 이제 알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이제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파블로프는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이다. 과학은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존재가 측정 가능하거나 관찰 가능한 형태여야지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파블로프의 이제 주장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왓슨입니다. 왓슨의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입니다. 이제 미국의 심리학자였던 왓슨은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을 인간에게 적용하면서 교육학에서 행동주의 이론을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선도하게 되었습니다. 왓슨은 파블로프의 연구를 인간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인간 역시 반복된 학습에 의해서 특정 반응이 유도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인간이 지니고 있는 모든 감정과 행동은 자극의 반응과 그러한 반복을 통해서 형성된 학습의 반응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어린아이는 처음 공포라고 하는 감정을 학습하진 않지만 징소리가 울릴 때마다 쥐가 나타나면 아이는 징소리 없이 쥐만 나타나도 놀랐는데 점차 쥐라고 하는 중성 자극, 징소리라고 하는 무조건적 자극과 결합이 돼서 이후에는 놀람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반응을 하게 됩니다. 왓슨은 자신의 실험에 확신을 갖고 나에게 건강한 유아 12명이 주어지면 고전적 조건 형성 실험을 통해서 그들의 재능, 성격, 인종에 관계없이 내가 원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변호사나 의사, 대통령, 예술가뿐 아니라 도둑, 심지어 살인자까지도 되도록 키울 수가 있어 라고 제안한 일화는 유명합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한 왓슨의 공포실험은 이후 한 개인의 존엄과 건강한 성장을 무시했다는 점에서 비윤리적인 연구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건 형성 이전에는 징소리는 무조건적 자극이었고 놀람은 무조건적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쥐는 이제 중성 자극이 됐고 그럴 때 이제 무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조건 형성 과정에서 쥐는 중성 자극, 징소리는 무조건 자극, 놀람은 무조건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반복했을 때 조건 형성 이후에는 쥐는 조건 자극, 놀람은 조건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했다는 점에서 이제 우리가 파블로프는 강아지로 실험을 했고 왓슨은 인간으로 실험을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일단 이번 스키너랑 이제 반두라 이런 부분도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런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키너입니다. 스키너는 조작적 조건 형성이라는 이제 이론을 주창합니다. 스키너는 왓슨이나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자극에 대한 반응을 반응자가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고안했습니다. 스키너 상자라고 고안된 상자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던 쥐가 우연히 지렛대를 누르면 먹이가 나옵니다. 이러한 우연적인 일이 반복되면서 쥐는 지렛대를 누르면 먹이가 나온다는 것을 합숙하고 학습적으로 이제 의도적으로 지렛대를 누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지렛대 누르기 같이 어떤 행동이 증가하도록 하는 과정을 강화라고 합니다. 이때 주어진 먹이는 보상이 되고요. 이 반대로 지렛대를 눌렀을 때 전기 충격과 같이 지지직 이런 충격이 있게 되면 충격이 있게 되면 부정적인 반응이 반복되면 이는 벌이 되어서 동물의 지렛대 누르는 행동을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강화, 보상, 벌에 관한 것들이 이제 조작적 조건 형성이라고 하는데요. 보상과 벌을 통해서 아동의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감소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을 교육학에 적용하면 보상과 벌을 통해서 아동의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은 인간의 실험실처럼 완벽하게 세팅된 환경에서 살아가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고 인간이 지니고 있는 주도성과 창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스키너 상자라는 게 있는데요. 스키너 상자 안에 조건을 이제 자극을 주는 것들, 그리고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주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키너도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조작적 조건 형성에서 행동주의 이론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반두라입니다. 반두라는 사회학습 이론입니다. 반두라는 인간의 실험실에 갇힌 동물과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학습하고 발달해 간다는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인간이 이제 동물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제 학습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건화된 제한적인 자극이 아니라 그들이 사는 세계를 관찰하고 모방하는 방식으로도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를 사회학습 이론이라고 명명하였는데요. 이제 교육이 아닌 관찰 및 모방을 통해서 관찰 대상이 매력적이거나 즉각적인 보상이 이루어졌을 때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친사회적 행동 이외에도 학생들은 폭력, 따돌림 등의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는 학교 바깥의 관계나 대중매체 등을 관찰하고 모방하는 행위를 통해서 학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두라가 진행한 이제 관찰 및 모방, 행동 실험은 사회학습 이론을 뒷받침하는 유명한 실험이 되겠습니다. 두 그룹의 유아를 나누어서 한 그룹의 유아에게는 자연 다큐를, 다른 한 그룹의 유아에게는 폭력적인 장면이 나오는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누구도 이제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학습시키거나 이를 조건화하는 자극을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폭력적인 영상을 시청한 아동들은 이제 폭력적인 행동을 모방해서 학습함으로써 재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행동주의 이론은 영유아의 행동 지도를 위한 구체적인 실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유아 교육 기관에서도 이제 한때 유아의 긍정적인 행동을 스티커나 칭찬, 그리고 미소 등의 다양한 보상 활동을 통해서 유아의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하거나 문제 행동을 소거하는 데 사용했죠. 그렇지만 반두라의 이론 역시 이제 우리가 관찰과 모방의 중요성을 통해서 교사나 부모의 행동, 나아가 지역사회가 영유아에게 어떤 환경이 되어야 하는지 이제 이러한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행동주의 이론은 환경의 영향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영유아의 내적 동기나 인지적 요소를 소홀히 다루었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지금까지 두 번째 이제 우리가 행동주의 이론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요. 행동주의 이론에 대해서 한번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인지발달 이론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걸쳐 학습을 하는데요. 저희가 처음부터 이제 한번 다시 살펴보자면 정신분석 이론에서 프로이트는 이제 리비도, 그리고 성격의 구조에 있는 원초와 자아, 그리고 초자아로 나누었고 심리성적 에너지에 기반한 인간 발달을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의 5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식이 아닌 무의식의 상태가 존재한다는 것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 프로이트에 이어서 이제 프로이트의 단계는 이제 아주 많이 나오는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기별로 해서 12세 이후까지라고 나타냈지만 이제 프로이트가 이러한 이제 리비도라는 게 있고 그 리비도가 점차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서 발달을 한다라는 것들 이제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에릭슨입니다. 에릭슨은 프로이트의 한계를 수정해서 이제 8개의 발달 단계를 했고요. 프로이트의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가족의 이제 그러한 역할도 중요하지만 사회 환경 전체가 중요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릭슨의 발달 단계도 이렇게 이제 8단계로 이제 청소년기까지만 되는 게 아니라 노년기까지 성인의 발달의 전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신분석 이론에 대해서도 8단계까지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행동주의 이론입니다. 정신분석 이론에 이어 행동주의 이론은 과학은 눈에 보이는 것, 이제 혹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존재가 측정 가능하거나 관찰 가능한 형태여야 된다. 그래서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으로 해서 무조건적 자극에 무조건적 반응이 온다. 그래서 조건 자극과 조건 반응이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반복을 통해서 조건 형성 이후에는 이제
음식을 주지 않아도 그쵸 침을 흘리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기억해 주시고 왓슨은 이제 어린 유아에게 이런 반응을 했다고 해서 비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영상을 보게 되면 참 정말 끔찍합니다. 그렇죠? 이 아이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그런 공포를 느끼고 살아갔을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1번 이제 우리가 모든 이 단계별로 이제 어떻게 자극을 했는지 파블로프의 조건 형성 이제 그리고 이제 왓슨의 조건 형성 그리고 스키너의 조건 형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주 짧은 옛 영상도 살펴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수고 많으셨습니다.